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도 포럼 공동위원장 김현영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영토를 그려놓은 최초의 지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런 최초의 지도를 보통 그 나라의 출생증명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7년에 독일에서 만든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이름이 발트제 밀러라는 세계 지도인데 거기에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최초로 사용된 지도라고 해서 그 미국이 독일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미국이 그거를 자기 나라 출생증명서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그걸 돌려달라고 독일 측에 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잘 안 줬는데 결국은 이제 1,000만 불이라는 돈도 주고 또 독일과 미국과 관계를 생각해서 2007년에 메르켈 총리가 이 지도를 미국에 돌려줘가지고 플러스 1,000만 불 받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미 의회 도서관에 연구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영토를 그려놓은 최초 지도는 뭘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만 배웠기 때문에 대동요 지도가 우리의 출생 증명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1402년에 대동요 지도보다 458년이나 전에 그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대에 보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생 증명서는 혼일 강리 역 국도 지도에 나오는 게 우리의 출생 증명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 이전 지도로는 이제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가 가장 우리나라의 정확한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1910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일본은 한국의 지도를 전부 자기 나라식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해갖고 일제시대에서는 한국 자체가 우리 지명이 다들 일본식으로 표기해가지고 그거를 일본이 또 국제적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보통 창씨 개명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창지 개명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한지리학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1945년 해방 8월 15일 해방 되자마자 9월 11일에 이제 대한지리학회가 창립되어 가지고 우리 지도에 대해서 이제 정비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오랫동안 아까 코리안 어페어스 인스티튜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한국을 알렸던 독립운동가 김용중이라는 분이 바로 해방되던 해에 1945년 12월 달에 미 지리학회에 우리 그 일본식으로 된 지명을 전부 한국식으로 복원해서 이제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그 지명을 전부 이제 우리 발음대로 복원하고 로마자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지 개명을 우리 복원한 광복을 우리 지도의 광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이 김용중 씨가 미 지리학회에 보낸 그 지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양보경 총장님, 우리나라의 최고 지리학자 중에 한 분, 혼자가 아니라 중에 한 분으로서 대한지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지도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모임이 있기에 그 단초를 제공한 140이 강리도를 쓰신 김선웅 대사님. 사실 지난 20년간 이 강리도에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미국 지자체에 한반도 복원된 지도를 독립운동가 보낸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건 대단한 거다 해가지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권태민 교수님, 과거에 저 외교부 같이 동료였습니다만은 북한의 신포에도 근무하셨고 또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워싱턴에서 또 총영사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또 최근에 이 김용중의 생애를 다룬 가지 못한 길이라는 그 팩트하고 소설하고 합친 거 팩션을 썼어요. 그래서 좀 이따 출판 기념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 세 분에게 질문하고 해서 대답을 받는 형식으로 우리 김용중의 광복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에 곧바로 그 김용중의 그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게 됐다는 것은 평소 그 김용중 씨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고 그 애국심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김용중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중의 생애에 대해서 팩션을 쓰신 권태민 제사님께서 김용중 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권태민입니다. 이렇게 우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지리에 문외한이고, 다만 하여튼 이런 지리 관련 전문적 행사에 외교 분야에 종사한 공직자에 불과한 저희 세 사람 동료들입니다만, 외교 쪽 사람들이 나와서 지리 관련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좀 외람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5, 6분 이내로 짤막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아주 우연입니다만 제가 아주 최근에 한두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김용중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스토리를 한 권 우연히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외교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소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이런 것들이 지리, 역사, 이거 두 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교니까 직업적으로 지리를 20년, 30년 평생 지도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매일 쳐다보면서 해외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크라이나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이게 김용중 선생을 알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자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작가도 아니고 외교 쪽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느냐 해서 이제 우연히 됐습니다. 저한테 이 책을 의뢰하신 분께서 김용중 선생은 외교 분야에 있는 사람이 쓰기에 딱 알맞은 분이다. 그래서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분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주 송구스럽게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지리에 관해서도 우리 김용준 선생께서 엄청난 기여를 하셨구나 하는 부분은 몰랐고요, 사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김용준 선생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 올린다면 그분의 생애를 한 네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98년생입니다. 충남 금산에서 인삼농장 하는 집안에 다소 부농이었습니다만 거기에 태어나서 쭉 어린 시절을 지냈고요. 초등학교 시절은 한일 합병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5살 때까지 초등학교를 다니고 15살에 결혼을 하고
금산에서 잘 살고 계시다가 딸이 하나 탄생을 했고 3년간 결혼 생활 후에 뜻한 바 있어가지고 뭐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만 뜻이 있는 사람들 해외로 뭐 많이 나갔죠. 근데 대부분 일본으로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본 이미 병합이 됐고 일본 제국이 일본에 유학 갈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티오를 정해놓고 제한된 숫자만 억셉트하고 그런 시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을 가고 싶다 하면 갈 길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거는 그 루트가 불가능합니다. 안 보내주니까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일본 사람도 다른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국민들도 많이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조선 분들이 만주로 이제 가고 했습니다. 만주 쪽으로 가신 분들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독립투쟁하러 이렇게 가셨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상해로 가신 분들이 조금 더 조금 그 정치적 활동, 기타 이렇게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상해로 가셨던 것 같고요. 미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시에는 또 미국인이 아시아인들 배척하는 그 법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갈 방법은 기독교 학생으로서 미국에 가서 유학해 가지고 뭐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하든지 할 목적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유학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16년에 18세에 이제 금산에서부터 쫙 상해로 가셔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막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쭉 하시고요. 당시에 이제 상해 신규식 선생님, 그 여훈영 선생님 이렇게 계셨습니다. 여훈영 선생님께서 특히 한 300여 명, 수백여 명의 조선 청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피치 선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미국 유학 비자를 받아서 조금 보낼 수 있나 해서 이제 그 여운영 선생의 도움으로 1년 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기독교 유학생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미국에서 고생하던 단계입니다. 그 19살 때부터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당시에 우리 초창기 그 미국에 간 우리 이민사회 뻔하죠. 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막노동하고 극히 일부 이렇게 유학하러 오고 하신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막노동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시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당시에 그 미국 사회의 코리안들은 대부분 하와이 농장을 거쳐서 온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코리안들이 있었고 미국 동부 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한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막노동해서 살기도 힘들고 하다가 그래도 공부도 하시고 머리도 있고 하시니까 다른 분하고 동업해서 지금도 캘리포니아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과일, 채소 등의 전 미국 시장을 공급하는 그 주 산지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시대 상황만 해도 막 농장에서 그 재배해서 팔기만 하고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하고 같이 청과물 도매상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었던 당시 미국의 농산물 시장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를 차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당시에는 약 5천여 명 정도의 코리안들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손꼽히는 이제 갑부이자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그 중간에 23살 정도의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한 또래들보다 한 10년 정도 뒤에 갔다 그럴까요?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특히 중학과정은 영어 ABCD도 모르니까 거의 이제 외국인을 위한 영어 과정 이런 걸 듣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6년간 중고등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다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약 갑자기 이 부자가 되셔가지고 하버드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사회에 지식인이다
재력가 이로 아주 이제 명성을 이제 갖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1930년대 전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독립운동사에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배우듯이 크게 무장 독립 투쟁가들이 있고 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있고 뭐 그렇게 그룹핑이 있지 않는가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독특하게도 국제관계 외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외교 분야에 종사하신 제 생각에는 독립운동가 중에 유일한 그러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혁한 공이 있는 이런 분은 아니셔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도 많이 배우지 않고 거의 이제 시민들께서 잘 알지는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우리 3.1운동 후에 국내외 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도 그 엄청난 열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한 10여 년 이상 뜸하다가 만주사변이 나고 이어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다시 동포사회 속에서도 미지근해졌던 이제 독립투쟁을 또 해보자 해가지고 중일전쟁이 제 생각에는 분기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한인들도 다시 뭉치기 시작하고 그 1937년부터 저희 해방될 때까지 약 10여 년 정도 이제는 제 세 번째 그분 생애에서 그 단계입니다. 우리 저 미국에서 현지에서 지금 이 외교를 통한 독립 활동을 쭉 10여 년간 쭉 하신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그 3년간 상황을 미국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남북이 지금 냉전이 막 시작되고 하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저 분단으로 가겠는데 이러다가는 그게 뭐 모든 시식인들이 이제 우려하던 해방 전국의 이후의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관련 활동을 하려다가 너무 분단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서울에 들어와서 이분의 평생에 이분을 도와주신 저 지도자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상해에서 유학을 보내주신 여운형 선생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는데 현지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고 격리해준 안창호 선생. 이 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시던 지도자들이어서 이제 1947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여운형 선생의 보좌관이 됐습니다. 국제관계 보좌관이었겠죠. 뭐 제 생각에는. 그런데 몽양 여운형이 궁극적으로 사실 국가 지도자가 됐다든지 하면 제 생각에는 초대 외교장관은 이분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몽양 여운형 피살 내고 이제 관련자들 그다음에 보좌 이런 분들 목숨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마지막 단계 이분의 생애의 4단계입니다만 이분의 생애는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그냥 요약합니다. 통일, 독립 이 두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단되면 절대 안 되겠다. 이것이 통일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자주적이고 되려고 그러면 이 분단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중립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어떤 방안이겠죠. 어떻게 하면 자주 독립적이 될 수 있느냐. 그 디렉션은 중립뿐이다. 는 이제 국제정치적 판단을 이제 자기 내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중립을 이루기 위한 활동, 뭐 그걸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생애 업적을 크게 두 가지 들으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 외교가 해야 될 딱 분야인데요. 중립이라는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한 30여 년간 계속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노력을 하십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해방 이후에 중립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선생님들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봉암 선생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일본으로 조금 가서 공부하시던 김삼규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사형당한 국민일보의 조용수 사장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 하다가 작가로 돌아서가지고 유명해지신 이병주 선생님 중립을 한때 주장했고요.
미국인으로서는 이제 맨스필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코리아저는 저 오스트리아처럼 중립으로 해야 된다. 저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미국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중립을 주장하고 하시던 분인데 이게 30년을 하루같이 계속 중립을 하신 이런 분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중립을 계속 추구하고 줄기차게 노력하신 부분이 한 가지. 그 두 번째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그 Voice of Korea라는 그 월간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내는 신문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뭐 외국인들이야 이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코리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의 전혀 그다음 38선을 그은 미국의 두 사람의 대령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기본 상식 없이 지리에 대한 상식, 역사에 대한 상식 전혀 없는 게 전 세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문을 개인 돈으로 1943년부터 1961년까지 18년 동안 발간을 하십니다. 하시고 그 신문의 1호에는 아까 여기서 소개 쭉 저기 연보가 나오던데 이 코리안 어페어스 인스티튜트라는 그 뭐 한국 문제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말로는. 그래서 자기 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 이름으로 그 신문을 만들고 그 신문의 1호에는 딱 아까 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고 이 코리아라는 그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붙어서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 있고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뭐 당시 정부도 없고 나라에 있는 백성들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한국에 대사관도 없고 할 때 우리 대사관이 해야 될 일 또는 뭐 요즘 같으면 한국 문화원이 해야 될 일 이거를 같은 18년 30년 동안 혼자 하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전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이렇게 저희 뭐 책도 이제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Voice of Korea, 뭐 제 생각에는 Voice of America가 막 또 2차 대전 때 태생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Voice of America를 전 세계에 막 알린다. 그러면 우리 조선도 Voice of Korea를 좀 알리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한 265호 정도 4페이지짜리 신문 영자지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교에 있던 그 공직자가 뭐 어떻게 그 소설이냐 또는 책이냐 뭐 그랬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었죠. 스토리텔링으로 쓰는데 막 이렇게 애절한 무슨 사랑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숨을 건 막 무장투쟁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나게 쓰기가 매우 어려운 좀 잘못하면 딱딱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가지 못한 길이라는 거는 하여튼 당시에 입은 생각이 그 후로도 30여 년간 분단 이후에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다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 이건 과거의 역사에 관한 이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100여 년 전의 일을 오늘날 저희에게 이렇게 주는 함의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저희가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그때 한반도와 현재 우크라이나는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선 한반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독립 후에 지난 30여 년간 우크라이나가 중간을 가지를 못하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거를 계속 해온 지난 최근 역사가 30년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두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중립이라는 단어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 앞으로는 현재에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유효할 것 같은데 그 앞으로는 그럼 뭐냐? 그 명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는 저 국제사회 속에서 하여튼 최대한 이제 영세 중립은 아니더라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제 중간의 길을 가느냐, 그것이 우리 이제 그 국가적 상황과 에 주는 함이 되어 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된다 해서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이야기에 치여가지고 또 직업이 유기관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김영중 독립운동가고 이제 통일운동가인데 또 지도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린 분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거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사님, 이 김용중의 광복 대한민국 지도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됐습니까? 요거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김용중 씨가 그 미 지리학회에 보낸 편지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앉아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 지도에 빠지게 됐어요. 오래전에 외교부에서 그 바쁜 보직도 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뜻밖에도 지도를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한 3시나 4시에 일어나면은 지도를 봐요. 옛날 같으면은 지도가 보관된 곳을 프랑스건 미국인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안 찾아놔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미국 지리협회, 프랑스 도서관, 옥스퍼드 도서관, 근데 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미 지리협회도 여러 나라 지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검색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CHOSEN 맵 이렇게도 쳐봐. 그러면 일제시대 용어잖아요. 조센이니까.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CHOSUN을 쳐봐. 그러면은 그것은 일제시대가 아닌 지도가 뜨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맵 오브 코리아를 쳐봤죠. 몇 년 전입니다. 맵 오브 코리아를 쳐봤는데 아까 그 양봉 총장님 오늘 행사 초기에 그 프랑카드에 있는 그게 뜨는 거예요. 맵 오브 코리아. 그래가지고 이제 터틀십, 그 아이언클레드 십이라고 했더라고요. 철갑선. 그 표기 제목이 아이언클레드 십. 철갑이에요. 철갑선이 그려져 있어서 저는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이거 별거 없는가 보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철갑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상당히 한 2면에 걸쳐서인가 3면에 걸쳐서, 그때가 1945년이거든요. 해방 직후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애국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구나. 그건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지도가 없어서 실망을 했죠. 클릭을 해보니까 무슨 편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편지가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지도 이야기예요. 이제 일제시대 때 지도는 무용지물이 됐노라. obsolete.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됐노라.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광복된 한국에 진짜 지명을 써야 돼서 내가 이 지도첩을 만들어서 제공하노니 널리 퍼뜨려지게 바라노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처절한 독립투쟁을 하고 그랬지만 지도에 관심을 갖고 지도로 이슈화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해방 직후에도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도에 대한 이런 안목, 지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알아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김용중인데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자 학렬이어서 혹시 광산김 씨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광산김 씨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1945년 12월 달에 지도첩을 만들어서 그 지도첩이라는 것이 미적으로 아름답고 거창한 것은 아닌데 그 짧은 기간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지명들을 다 일본말로 된 것이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없애고 한국 우리 고유 지명을 알파벳으로 다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계 지도도 뭐 임지지만 그 지도첩에 수록하고 우리나라 전도도 수록하고 더불어서 팔도 지도인가? 그 팔도 지도들을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이게.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심히 좀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독도는 아직 거기는 표기를 안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무슨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겠노라고 그 메모를 하나 해놓더라고요, 여백에. 그런데 동해 쪽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20세기 또는 21세기 우리 정부가 추구한 것을 이 사람이 성견지명을 가지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정부가 아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스턴 시 그리고 가로 열고 재패니스 시를 병기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동해 쪽 보니까 바로 그렇게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크게 이스턴 시라고 하고 가로 속에 조그맣게 그 일본어라고 병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다.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까 이 사람이? 이제 파고 들어가 봤죠. 파고 들어가 봤더니 아까 권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 김구 선생이나 그 유명한 분들하고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게 독립자금을 모금을 해서 이 사람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시장 바닥에서 거의 10대 소년 때부터 시장 바닥에서 차수성가를 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그 물건을 떼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급한 첨가물은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커스터마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만들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공부도 그 돈으로 자기가 뭐 하버드도 가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가장 중요한 일 한국을 모르니까 한국을 알려야지만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여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지 여론이. 그래서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멋쟁이셔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고생을 했는데도 나중에는 하버드 출신의 아주 인텔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서 이 사람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무슨 출판물을 만들거나 그 집회를 하면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외교관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그 이렇다 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뭐 그걸 제가 몇 년 전인데 어디 인터넷에 발표를 했는데 그 어떤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 손녀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한때 그 할머니하고 제가 좀 뜨거웠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이제 소통이 끊어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강리도 공부하다 보면 옆길로 새는데 이거는 옆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야말로 우리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 지내신 분도 오셨는데 이런 거야말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이 지도가 이제 창지 개명한 거를 보고 난 대한민국 광복 지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
이 지도가 가진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지명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도 해보고 또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을 알린다는 측면도 있고 또 문화주권을 회복한다든지 또 이런 선구적인 민간 외교 활동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 때는 서양 제국주의가 세계로 팽창하면서 그냥 남의 땅을 많이 점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를 보면은 16세기 초부터 지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6세기 초부터 나타나는데 패턴은 똑같아요. 기독교 문문권이 아는 땅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뭐냐 하면 점령을 하죠. 자기들이 진출을 하죠. 그러면은 지명을 현지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써온 것을 무시해버리고 지명을 만들어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요. 일본이 우리 하려고 할 때 불교를 앞세웠듯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 땅에 세우고 지명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명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남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몇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오는 그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패턴인데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그 제국주의자들이 똑같은 일을 해왔어요. 그 지도를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저 왼쪽에 큰 섬이 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도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도. 그런데 그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도 거기는 명랑 해역이거든요. 울돌목. 그런데 워싱턴 걸프라고 이미 선점을 해놓은 거예요. 새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이것은 워싱턴 걸프다. 이 지도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 지도에 워싱턴 걸프라고 해놓은 지도에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점유할 것을 대비해서 이름을 먼저 지어놓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서양 제국자들이 항상 16세기 때부터 외국으로 진출할 때 해온 행태입니다. 저게. 먼저 가보지도 않은 땅조차도 발을 디뎌보지도 않은 땅조차도 먼저 지명을 만들어 놓고 적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었어. 봐라. 우리가 지도에 이미 표시해 놨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서양이 우리나라를 점유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워싱턴 골프라고 해놓은 것은. 이거 지명만 보면은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죠. 이미 우리나라는 서양 제국자들의 그러한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이제 영토권이랄지 그런 것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어떤 스파이랄지 외교관이 저런 지도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경각심을 갖겠죠. 야, 우리나라 지금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중이구나. 이거 그 자취를 드러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후세에 와서 이제 찾아본 거지만. 그래서 지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만일에 서양 제국자들이 우리나라를 식민했더라면 저런 지도들을 우리가 40년 동안 썼겠죠. 그런데 이제 일제가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식의 지명이 오는 거를 우리가 40년 동안 썼고 세계 국제적으로도 그런 지도가 유통됐죠.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금방 그 지도입니다. 금방 그 지도는 일본에서 그린 지도를 밑그림으로 해서 미국 군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명은 또 주일 영국 그 대사관에 서기관 하나가 그 한국어도 잘하고 그 한국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에 지명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자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청일전쟁 그때쯤 나온 겁니다. 조금 더 하나만 더 보죠. 이제 그래서 세월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 지도 맞잖아요. 지명만 보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광주 출신인데 저기는 코슈라고 돼 있거든요. KOSHU. 그리고 저기 전주는 젠슈라고 돼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고슈, 젠슈, 그리고 여수는 레이수이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지명만 보면 우리 땅인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바로 지명이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그 정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저기 듣다 보니까 이게 지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강리도가 아니라 이 김영중의 지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보경 총장님, 아까 이제 대한지리학회가 이제 해방되던 해에 9월 11일 창립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이 김용중 지도는 그보다 몇 달 뒤인 1945년 12월 이 미 지리학회에 이제 지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로마자를 표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에 광복된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로마자로 한국 발음을 해서 이게 활동한 거는 대한지리학회보다 우리 김영중 씨가 더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로서 조금 부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오히려 조선시대 자료보다 광복 직후부터 그 기간에 어떤 자료들이 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5년 9월 11일 날 조선지리학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조선지리학회에서 뭘 했다라는 얘기는 간략히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구체적인 이제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잘 남아있질 않고 그리고 결국 대한지리학회 70년 만에 제가 회장할 때 그 역사를 정리하고 그때는 자료들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조선지리학회를 이끌었던 분들은 대학에는 지리학과가 없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에 없고 1946년에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처음 지리 교육하는 사범대학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지리 교육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이제 이 교사 양성 내지는 이제 학생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학생 교육을 위한 걸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거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었고요. 그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1943년에야 겨우 수원농업전문대학에서 지리교사 양성학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리교사 양성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리교사를 누가 하느냐? 역사교사들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리교사가 되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에 이제 그 사범학교 이제 고사라 그러죠. 고등사범학교 히로시마 뭐 이런 이제 출신들이 돌아오셔서 교사가 되셨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광복 후에 대한지리학회, 조선지리학회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국내 학생들 교재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외국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리느냐 이런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때 이제 그런 작업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다 만드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저도 예전에 그 교생 실습 이런 거 보면 제가 직접 다 지도 그리고 만들고 이런 작업을 궤도도 만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 교사였던 분들은 그런 작업을 임시로 해서 전부 한글로 바꿔서 했겠지만 그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김용중 선생께서 광복되던 해에 그걸 이제 영어로 표기해서 한국식으로 바꿔서 영어로 표기해서 그것도 미국 지리협회에 이걸 알리고 그리고 회원들에게 소개해 달라 편지를 보니까 회원들에게 꼭 이 지도를 알려서 소개하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 분담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하셨고 국내에서는 국내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김용중 선생의 그 활동과 업적에 대해서 우리 지리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에서도 실으면서 좀 훨씬 더 이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까지 지리학계 이분이 이런 지도를 만들었다는 게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김선웅 대사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알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신문에 크게 나와야 되는데 크게 나와야 되고 지리 교과서에도 실려야 되고 아마 역사 교과서 뭐 세계사 이런 교과서에 다 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용중의 이제 지도가 미국 지리학회에 보냈는데 아까 총장님께서 그 당시에 미국 지리학회 회장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미국 지리학회에 그 우리 복원된 지도를 보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혹시 이 그 김용중의 지도가 국제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또 미국 지리학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저는 조사를 안 해봤고 해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봐야 될 것 너무 같아요.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양 총장님 어떻게? 저도 일단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좀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좀 어렵고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러키 대학에 있는 한국인 교수가 지리학과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한번 방문해서 지금 주신 질문은 내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수진 대한지리학회 회장님이 나와 계신데 대한지리학회에서도 과제로서 좀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하나 기고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학술지에 실리게 되면 그게 교과서도 가고 저희 대한지리학회지에 뭐 김선웅 대사님 그리고 저 같이 한번 실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씁니다. 그 제가 질문에는 원래 이 김용중의 지도에 동해나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했는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은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독도 표기는 없었고 이제 동해는 우리가 지금 동해 그 표기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많이 싸워왔는데 지금 그 당시에 김용중 선생이 그 수십 년 앞을 내다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독도를 만일에 저게 표시했다면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그 누구 것이냐 하는 그런 컨트로버셜하다는 심리의 반영이거든요. 저 시대에 독도를 표시했다면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표시했겠지만 그래서 저런 시대 때 독도가 표시 안 된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거죠. 예. 그런데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독도 문제 나오면은 어떤 우리 그 지도를 보면은 독도에 표시 안 됐다고 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그거를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문에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도하면은 독도가 있냐 없냐 이거 그러는데 그건 좀 저는 그거는 이제 극복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제가 지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저기 국제사회에 이렇게 그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섬이 3,300개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크기가 한 3,299등 정도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독도를 걸어 넣으려면 3,000개 다 집어 3,300개 다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걸었다고 뭐라는 거는 그거는 그 살이 안 맞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앞으로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이호적이에요. 마이크 들고 주술을 걸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강리도를 봐도 사람들이 딱 독도부터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독도가 있으면 감탄을 하고 없으면은 갑자기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걸어놓은 주술의 그 피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 여기 계시면 저는 그 주술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주술에 들어가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어떻게 한국의 지명이 국제사회에 나타났는가? 그걸 예를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광주가 고시로 돼 있다든지. 근데 제가 과거에 뉴욕하고 이제 그 LA 뉴욕에서 부총영사하고 LA에서 총영사하면서 그 참전용사 기념비 이런 데 가봐서 이야기를 다 보면은 이 장진호 전투를 배틀 오브 조신 리저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조신이 뭔가 이게 분명히 장진호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도로 전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김용중의 창지 개병을 복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리학교나 그 학교에서 그 오늘을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홍보하고 그렇게 교과에서도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병욱 총장님 좀 그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뭐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도가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국에 이제 새로운 국가가 아니죠. 독립을 해서 회복을 했을 때 완전한 독립이라는 게 지도에 표현돼서 나가야 저는 완전한 독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냥 단순한 지도는 그냥 지도 위에 어떤 그림이 아니고, 특히 국가적으로 대외 관계를 맺을 때는 그 국가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미 군정이 되는 바람에 미 군정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김용중 선생이 해줬던 이야기들조차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그동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 얘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대외 지도는 그러면 광복을 맞이했는가? 어떻게 광복 후에 지도 제작을 했는가는 주로 지형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교과서 지도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외국에 어떻게 알려졌는가는 언급을 한 적이 없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김용중 선생의 지도를 계기로 김용중 선생뿐만 아니라 저는 혹시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김용중 선생이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 때는 혼자 만드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아까 13장의 지도는 100만 분의 1 지도들이거든요. 이게 다 1대 100만 분의 1 지도인데 물론 그게 뭐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던 지도를 바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지명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사용했던 바탕 지도가 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더 찾아서 정말로 이게 그냥 김용중 선생 혼자 힘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당시에 또 다른 어떤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지명 자체는 이제 막 당시에 이제 한국인이니까 완전한 한국어로 해서 그 로마나이즈 했고 맥킨라이샤워 시스템으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미군 지도도 맥킨라이샤워 시스템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미 군정 그 육군 지도청 지도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셨는지도 사실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미 육군 지도청의 지도까지 알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제 궁금해지는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지리학회 이제 뭐 지도 연구하시는 분들 또 뭐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는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하여튼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동해를 이스턴 씨, 가로하고 재팬 씨라고 썼고 남해는 이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황해, 지금 우리가 보통 서해라고 부르는 바다를 옐로우 씨, 황해라고 했습니다. 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1918년에 국제수로협회 IHO가 생긴 이후로 18년에 생기고 19년에 전 세계에 바다와 해양의 이름을 다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바다와 해양의 이름을 통일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그 표준 명칭을 정하게 돼요. 그게 이제 The Limits of the Sea and Ocean이라고 해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해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쪽은 재팬시고 이쪽은 옐로우시예요. 우리는 보통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부르지만 그건 그냥 국내 명칭인 거예요. 국제 표준 명칭은 재팬시 그리고 옐로우시입니다. 근데 김용준 선생이 옐로우시는 황해는 우리도 썼으니까 그냥 두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팬시를 가로 안에 병기하고 가로 안에 넣고 위에다가 이스턴 씨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선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에 유엔 가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서야 이거 동해로 바꿔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장하는 게 1차적으로 병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스턴스 해버리면은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동해가 뭐 다 자기 나라 기준으로 동쪽에 바다가 있는 나라들은 많으니까 그냥 이스턴시 하면 국제사회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하고 재팬시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그 통찰력도 있고 선구적인 그런 표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의 이름에서도.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분이 조금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히 김선웅 대사님, 양봉식 총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청중 중에서 질문을 받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중 질문 먼저. 여기 우리 안동김 씨 대중에서 많이 오셨고 또 그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 이 김용중의 독립지도에 대해서 이 청중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말씀하신 두 분은 뭐 질문을 해주시든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역시 김영환 고문님 최고. 김용중 선생님에 대한 그 지도 얘기는 제가 잘 들어. 그보다 그 독립운동도 크게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독립운동가로 서훈이나 어떤 그런 표창을 받으셨는지 인정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굴곡진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곤대사 이야기했다시피 이분은 평생의 신념이 중립화 통일 이게 이제 평생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유엔을 상대로도 활동을 하고 김일성을 상대로도 활동을 하고 우리 이승만과 박정희를 상대로도 많은 활동을 했어요. 유엔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쉽죠. 편지도 보내고 가서 직접 유인물 막 퍼뜨리고 하면 되니까. 김일성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직접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립화 통일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이승만 박정희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설득을 할 노력을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반국가 사범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올 수가 없어요. 한국을 출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해로운 사람 카테고리에 제일 우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자기 유고를 38선
거기 강에 뿌려다오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언을 실천을 하려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지만 유골도 안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골을 못 왔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이분이 복권이 돼가지고 훈장인가 뭘 받게 돼요. 그리고 유골도 오게 돼요. 그래서 유골의 반트는 임진강인가 어디 뿌려지고 나머지 반트는 자기 선산에 뿌렸다가 지금은 현충원에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현충원에 이분의 유골의 일부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보에 보시면 2000년 8월 독립유공자 애족장을 포상을 받으시고, 네, 대전 국립묘지 안장이 되십니다. 김영 고문님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아유, 굉장히 새로운 거를 갖다가 배우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금산 분이시고 김해김 씨시고 뭐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독립운동가로만 지금 쭉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엄청난 그 지리하게 돼가신 것 같은데 향후 이분이 뭐 지리학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어떤 명칭이 또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통일운동가라든지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거 말고 지리학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호칭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걸 갖다 좀 알고 싶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양봉근 총장님.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분은 제가 우리가 아까 대한지리학회 70년사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학회 70년사인데 그거 말고 정말 새로운 어떤 지도나 지리학이 어떻게 사회와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역할을 했는가를 하게 되면 지도는 꼭 지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지도는 그냥 기본입니다. 우리가 뭐 한글이 뭐 국어학자의 전문 연구 영역이 아니듯이 또는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듯이 지도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기본 수단이자 또 기본적인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함께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 이제 뒷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되겠대. 저쪽에 김한중 대사님 오셨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김현명 이사장님 후임으로 LA 총영사를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요. 그때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중가주의 윌로스 한인 비행학교라고 쌀 농사로 큰 돈을 번 김종림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을 대서 한인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비행사를 한 20-30명 이렇게 육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 뭐 유럽에 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 진주만 공격 후에 미군이 이제 동경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는 그 책이 있는데 36 Seconds of 도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닐라 괌 쪽에 이제 그 배로 비행기를 싣고 와서 이제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한인 비행학교에 그거가 큰 모토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비행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날아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그분들이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일본 본토를 진격할 때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이게 김종림 씨는 잘 알고 있었는데 김용중 씨라는 분은 거의 모르고 처음 오늘 듣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든지 김종림 씨라든지 이분들은
독립 후에 새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고국을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 그 출국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용중 씨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다면 그분도 역시 독립투사나 이런 걸로 지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질문이 있었지만 김영중 씨가 그린 지도가 어떤 바탕으로 시작돼서 혹시 미국의 주류 지도 학회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친 게 있는지 발견이 된다면 무척 그 의미 있고 우리 이 광복 후에 좋은 하나의 지도 역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한중 대사님은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 비슷한 건데 우리 양 총장님. 네, 좋은 그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비행학교 지금 이제 지도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비행학교를 설립해서 그런 훈련을 할 때 결국은 한국을 공격하고 아니 일본을 공격하고 나중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했다면 거기서도 지도가 있었을 것 같다. 지도를 제작하고 뭔가를 바탕으로 훈련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거 해야 할 일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하겠더니 질문을 별로 안 하셨는데 지금 저 김광석 교장 선생님이 하셨는데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많이 좀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다. 질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3년간 교단에 있다. 10여 년 전에 퇴직을 해서 현재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 사회과에서 지도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학교마다 가면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하는가를 관찰해 보면 교실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선생님은 세계 지도를 놓고 세계를 보라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사회과 교사로서 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연구하다가 아주 문자를 알기 전에 지구본을 방바닥에다 굴리면서 지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 지리 감각이 굉장히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다 안내를 해줘 버리니까 사실은 별로 그런 경험이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이 지도를 보는 법, 포인트를 찾아가는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아까 외교관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김용중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사회를 가르치면서 우리 그 영역을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런 걸 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지도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지도라는 건 학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김용중 선생의 내용을 오늘 가서 리포트로 신문사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대사님이 계셔서 책을 쓰셨는데 이 책도 소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네. 9월 14일 출판 기념회 하니까. 그러십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동으로 오세요. 네. 9월 13일 날 출판 기념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정말 앞으로 가야 할 나라의 방향이 무엇이냐. 계속 반미냐 반중이냐 이거 쪽에 할 것이냐. 정말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우리는 이미 그 과제를 전혀 우리 머릿속에 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살았거든요.
외교관 하신 분들께서 정말 국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을 건데 저도 깨달았거든요. 왜? 해외 생활 10년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국가로 소속 국민으로서 차별도 보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 과제들을 많이 토론하셔서 지정학적인 면, 국력 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신문에도 내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제가 지정을 하겠는데 이 외교부가 할 일을 우리 김용중 선생이 하셨는데 그 외교부의 영토해양과장의 한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한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복근입니다. 전에 외교부의 영토해양과장 하면서 주로 우리 독도 영유권 수호, 그리고 독도 관련 고지도 발굴 연구, 그리고 또 독도 영유권 해외 홍보 뭐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혼일 강리도를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몰랐고, 저는 이제 뭐 지도를 여러 가지 우리 뭐 세종실록 지리지서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지도를 봤는데 주로 이제 뭐 독도를 중점에 두고 지도를 봤기 때문에 혼일강리도처럼 우리 그 조선시대 초기에 이미 우리 인식을 전 세계로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난번에 이 지도 포럼 행사에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김선흥 대사님께서 그 강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산동반도에 있는 그 진시황 사당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중국 여행 가시면은 그 산동반도 가장 동쪽 끝에 가시면은 거기 옛날에 진시황이 거기를 순행했던 그 유적지입니다. 거기에 그 사당이 있는데 진시황 사당 그게 우리 강리도에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강리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지도를 우리는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으로 지도 제작자가 보내준 그것만 가지고 지도를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보는 퍼스펙티브, 시각 그것도 좀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게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선 초에 우리 조상들께서 세계를 보는 마인드를 키워주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글로벌리 전 세계 선두국가, 문화, 정치, 경제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전 세계 톱 국가 대회에 이르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도의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우리 김선흥 대사님께 그 질문을 하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그 강리도에 보면은 그 우리 왼쪽에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우리 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인도, 아프리카 등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한반도 조선이 표시된 비중이 지금 우리가 한반도가 한 20만 제곱킬로미터고 중국이 한 990만 제곱킬로미터 한 100여 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강리도에는 한 3배,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영토의 크기가 당시에 우리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께서 사실 때 실제 한국과 영토 중국의 그 조선과 명의 영토의 크기를 그렇게 실제 그 정도라고 실제 인식한 경험적인 크기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철학적 배경이나 인식론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봐 주셔서 그러니까 그 지도 제작자의 세계 인식이랄지 세계관, 세계 속에서의 한반도의 그 지리적 크기의 인식 이런 것은 밑에 강리도 밑에 그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그 기록물을 유심히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으면 이렇게 그 세계관이 보입니다. 그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세계관. 첫째는 세계는 지극히 넓다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극히 넓다. 중국만이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지극히 넓다. 그게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참에 한국을 특별히 크게 그려버렸다 하고 써져 있어요. 대답이 됐죠?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 실제로 중국에 비해서 이렇게 크다라고 인식한 건 아니고 그 일부러 크게 그렸노라. 이번에 특증광, 특별히 증 넓히고 증 늘리고 넓혔노라. 예, 강리도를 20년간 연구하고 있으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또 하나 부연하자면 그 면적의 크기, 그러니까 양보경 총장님 표현을 빌리면 자긍심의 공간적 투영이다. 한국을 크게 그린 거 아주 멋진 표현을 쓰셨는데, 면적도 면적이지만 세계 지도에서 중요한 게 어디서 어떤 방향을 보느냐 하는 게 세계 지도에는 항상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강리도는 중국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중국에서 천하를 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강리도는 한국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담겨 있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한국은 제일 크고, 바로 그 옆에 가까운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부 서쪽보다는 비례적으로 더 크고, 아프리카는 지구 반대쪽에 아주 아스라히 멀리 있으니까 그만큼 작게 표현한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그 학교 EBS 시험에 강리도가 중화주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고 우리 김선웅 내사가 열이 받쳐가지고 숨을 못 쉴 때가 있었는데, 우리 김광석 교장 선생님 그런 것도 좀 써가지고 우리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 질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실 분 한두 번. 아까부터. 전 서정일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그 토지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장입니다. 지금 강리도에 제주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할린하고 북해도도 표시가 되어 있나요? 사할린, 지금 러시아 땅이죠? 사할린하고 북해도가 강리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 강리도 말고 다른 지도에서 그 사할린하고 북해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그 표시가 된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대전 엑스포가 열렸죠. 그 땅이 친일파 송병준이 땅입니다. 송병준. 그런데 그 송병준의 그 손자를 제가 그 본의 아니게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해도에 땅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저는 책에서만 누누이 봤는데, 북해도를 갔더니 개척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북해도 신사를 북해도 신궁으로 바꾸고 사할린에 있는 사할린을 소련한테 넘겨주니, 그 당시 이제 소련이죠. 넘겨줬는지 그 화태라고 표시하더라고요, 사할린은. 그 화태 신사가 북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관광 안내도에 북해도는 1900년부터 개척을 시작했다고 자기들이 써놨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 갖고 왔고, 또 그 우리가 아는 일본의 히로이토가 1925년에 걔네들 말로 등극을 했는데 22년도에 히로이토가 그 북해도 신국의 기념식 준한 연도가 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안 맞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해도에 어떻게 송병준이가 땅을 갖고 있나, 그 땅 문서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기가 또 이 강리도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할린하고 북해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표시된 지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쉽게도 홋카이도나 사할린은 강제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402년경에 일본은 통일된 국가도 아니었어요. 통일된 국가는 그 훨씬 후, 임진왜란 후에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조그만 토국들이 쫙 나열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1402년 그 시절에는
일본도 홋카이도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도 우리가 일본을 전부 알고 그린 게 아니고 일본서 지도를 받아서 그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고요. 아울러서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도 북쪽 그러니까 사군육지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됐어요. 물론 사군육지 써 있습니다만은 압록강 근처, 두만강 근처는 좀 소홀해요. 그때 조선 초기만 해도 1402년까지만 해도 그쪽 땅이 우리 영토에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군육지를 개척한 후에라야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로 됐기 때문에 지금도 강유도의 그 압록강 북쪽 또 두만강 북쪽은 상당히 소홀하는데 하물며 일본의 북쪽인 홋카이도나 화테, 사할리는 더욱더 없습니다. 네. 네, 김영환 고문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4시까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은 이제 금방 받겠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두 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이 김용중의 광복 대한민국 주도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감사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